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정부 정책 중에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 Interest Rate Policy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정책이죠. 자, 21세기 들어서 이 소위 Fed라고 부르죠. 이제 Federal Reserve. 자, 줄여서 보통 Fed라고 많이 부르는데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이죠. 자,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21세기 들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주목하고 있는 기관이 되어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에서 뭐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이제 이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이제 결정하는 정책이에요. 자, 그래서 페드에서 기본이 되는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결정을 먼저 하면 이 금리에 맞춰서 다른 모든 금리들이 변해요. 그래서 은행 간에 빌려주는 금리, 은행이 소비자들에게 대출해줄 때 사용하는 금리 등등 모든 다른 금리들이 이 페드에서 선택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금리를 바탕으로 모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페드에서 금리를 이 기본이 되는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이제 다른 모든 금리들도 다 올라가는 거고, 금리를 내렸다 그럼 다른 모든 금리들도 다 내려요. 자, 이 인트레스트 레이트 금리라는 게 사실 이 경제 활동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이제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자기 돈 가지고 이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많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실 이 금리가 뭐 1%만 높고 낮고 그 차이만 해도 내가 1년에 내는 이자 비용이 굉장히 달라지죠. 자,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쩌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이 금리라는 게.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어떤 대규모 투자 활동, 그래서 이제 기업의 활동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이 인베스트먼트, 이제 기업의 투자 활동인데, 자,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야 되겠죠. 그때 이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100억을 마련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빌려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은행에서 이제 빌려오는데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이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뭐 100억을 빌린다. 그럼 금리가 뭐 0.1%만 차이 나도 뭐 사실 이자 비용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페드의 금리 정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페드가 과연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그거에 굉장히 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소비자 이론을 바탕으로 페드의 이러한 금리 정책이 소비자에게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자, 소비자의 효용 함수. 자, 소비자의 효용은 이제 Q1, Q2라는 두 가지의 소비재에 의존한다고 우리가 학습을 했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좀 확장을 해서 개념을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자, 두 개의 이 C1과 C2라는 소비재의 효용, 소비재로부터 이제 효용을 얻는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C1이라는 건 뭐냐면 일기 소비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소비, 그게 C1, C2는 이기 소비예요. 내일 소비예요. 자, 그래서 내가 오늘 뭔가를 소비를 하면 내 효용이 증가하겠죠. 내일 소비를 해도 내 효용이 증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효용함수라는 개념을 좀 확장해서 확장하고 응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C1이라는 거는 오늘 소비,
1기 소비, C2라는 거는 내일 2기의 소비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소비하는 품목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소비자의 지금 선택은 뭐냐면 이제 사과를 소비를 하는 건데, 뭐 사과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10개가 예를 들어서 내 소득이에요. 내가 지금 사과가 10개만큼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뭘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이 10개의 사과를 오늘 먹을지 내일 먹을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오늘 전부 다 먹고 내일은 굶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극단에는 오늘은 하나도 안 먹고 내일 다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늘 5개 내일 5개 먹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소비자는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을 1기 소비와 2기 소비로 나눠서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소비를 하는 것이 나에게 최선인지, 자,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앞서 배웠던 소비자 이론과 다르게 지금 시간의 개념이 들어오고 있죠. 오늘 소비와 내일 소비, 즉 오늘과 내일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이런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제 금리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의 개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일단 내가 소득이 Y만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우리가 사과로 환산을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Y가 10이라면 내가 지금 10개의 사과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C1, 그래서 오늘 먹을 수 있어요. C1이 6이다. 그러면 내가 오늘 6개를 소비를 하는 거야. 그럼 남는 건 어떻게 하느냐? 자, 남는 거는 저장을 해요. 이제 은행에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S1은 세이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가 10, C1이 6, 뭐 S1이 4.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과 10개 중에 내가 6개는 오늘 먹고 4개는 은행에 이제 저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일은, 자, 내일 입장이 되면 S1이라는 거는 내가 어제 저축한 거죠. 자, S1만큼 저축을 했으면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이제 S1만큼 저축을 했더니 내일이 되면 그게 1 플러스 R이라고 이자까지 곱해서 나에게 소득으로 주어져요. 그러면 나는 내일은 이제 이걸로 C2만큼 이제 소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소비자의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해서 써보면, 소비자의 문제는 뭐냐면, 자, 나에게 주어진 사과를 오늘 먹을 거냐 내일 먹을 거냐 하는 문제. 그래서 C1 오늘 몇 개 먹고 C2 내일 몇 개 먹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약 조건이 뭐냐면 제약 조건이 2개가 있는 거야. 자, 오늘 소득이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몇 개 먹고 몇 개 저축할지. 그다음에 두 번째 제약 조건은 S1만큼 저축하면 그게 내일은 이자까지 합해서 1 플러스 R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R이 0.1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10%라는 거예요. R이 0.04다, 그럼 이자율이 4%라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을 가지고 내가 내일 소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자의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 제약 조건이 2개이긴 한데 지금 이 S1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1을 대입을 해서 간단하게 써보면, 지금 이 두 번째 식으로부터 S1은 C2를 1 플러스 R로 나눈 거죠. 지금 R이 이제 이자율이에요. 금리죠. 그래서 이 S1을 이제 첫 번째 식에다 넣으면 우리 제약 조건이 결국 하나인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다시 써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쓰고 나니까 좀 더 우리가 배운
소비자 이론과 아주 비슷한 그런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C1과 C2는 Q1, Q2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개의 소비재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상황과 이제 비슷하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 가격 비율이 이제 P1 나누기 P2죠. 그래서 지금 P1 자리에 1이 있고 P2 자리에 1 나누기 1 플러스 R이니까 이게 결국 1 플러스 R이죠. 자, 상대 가격 비율이 이제 1 플러스 R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상대 가격 비율이 이제 1 플러스 R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기울기가 1 플러스 R이 되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R. 자, 그리고 C1 앞에 이제 뭐 1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일종의 C1 이제 오늘의 소비라는 재화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일종의 뉴머레어 역할을 하는 거고 자 C2 앞에 지금 1 나누기 1 플러스 R이라는 게 곱해져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내일 소비의 가격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나누기 1 플러스 R이라는 게 이제 C1에 대한 C2의 상대 가격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만약에 R이 0이다. 이제 뭐 R이 뭐 극단적으로 0이다. 그래서 이자율이 없어요. 자, R이 0이다. 그래서 이자율이 없다. 그러면 이제 오늘이나 이자율이 없으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과를 이제 오늘 먹을 거냐 내일 먹을 거냐 할 때 뭐 이자가 안 붙으니까 사실 오늘 5개의 사과나 이제 내일 5개의 사과나 사실 똑같은 거죠. 이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상대 가격도 1. 그래서 오늘 소비하는 사과나 내일 소비하는 사과나 사실 가격 차이가 없는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R이 이제 증가하면 요게 이제 떨어지죠. 자, R이 증가하면 요게 떨어져요. 자, 이게 지금 C2의 상대 가격이 떨어져요. 자,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자, R이 증가한다는 거는 자, 이 금리 이제 이자율이 증가하는 거죠. 금리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자, 내가 아껴서 저축 오늘 덜 먹고 저축을 해두면 그게 내일이 되면 이제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과를 내일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일 소비, 즉 내일 사과의 가격이 싸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R이 증가할 때 지금 이 내일 재화의 내일 소비의 상대 가격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 이 R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이 금리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늘 소비와 내일 소비 간의 상대 가격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소비자가 과연 오늘 더 많이 소비할지 내일 더 많이 소비할지 그게 이제 세이빙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오늘 더 많이 소비할지 내일 더 많이 소비할지를 소비자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겠죠. 정부의 중앙은행의 이 금리 정책이.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앞서 해온 것처럼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X축은 C1 오늘 소비, Y축은 C2 이제 내일 소비죠. 자, 이 한 가지 극단적인 선택은 뭐냐면 오늘 전부 다 먹고 내일은 하나도 안 먹는 거. 내일은 굶는 거. 그건 이제 지금 여기 X 인터셉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뭐 A점이라고 하면 A점을 선택한다는 거는 뭐냐면 오늘 소비가 Y. 그래서 나한테 있는 사과를 오늘 다 먹고 내일 소비 C2는 0이죠. 내일은 굶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이제 B점이라고 하면 이 Y 인터셉트인데 이제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이제 오늘 C1은 0. 그래서 오늘은 하나도 안 먹고 전부 다 내일 먹는 거죠. 자, 전부 다 내일 먹는다면 이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과를 전부 다 이제 저축을 한다는 거고. 그럼 전부 다 저축을 하면 자, 이제 전부 다 저축을 하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C1이 0이면 S1이 Y가 되고 그럼 S1이 지금 이게 Y니까 자, C2는 1 플러스 R 곱하기 Y가 되겠죠. 이렇게. 즉 금리 내가 모든 사과를 다 저축을 하면 이제 금리로 인해서 내가 이제 더 얻는 분량만큼 내일 사과를 더 이제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일 테니까 요 이제 두 점을 이렇게 이어주면 이제 우리의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C2를 Y 변수로 생각을 하면 C2를 이제 Y 변수로 생각을 하면 양변에 이제 플러스 R을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인 그런 직선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직선이 주어지면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지면 이제 소비자가 옵티멀 컨섬션 번들을 이렇게 찾겠죠. 그래서 뭐 요거를 이제 C점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해당 소비자는 C1 스타만큼은 1기에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고 그럼 그 저축 액수가 다음 기 2기가 되면 1 플러스 R 곱한 것만큼 늘어나고 그걸로 이제 다음 기에 이렇게 C2 스타만큼 이제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은 이제 소비 이제 Y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소득이니까 자, 그 중에서 이제 요만큼은 소비 나머지는 이제 저축 세이빙 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만약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R이 증가하는 거죠. 자, 금리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시다. 자, 금리를 높이면 일단 이 A점, 빨간 점, 이 빨간 점은 변화가 없겠죠. 이제 이 점은 내가 오늘 전부 다 먹고 내일은 굶는 점이니까 저축이 없고 그래서 금리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빨간 점은 변화가 없고. 자, 그런데 R이 증가하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기울기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Y 인터셉트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Y 인터셉트라는 거는 오늘 하나도 안 먹고 내일 전부 다 먹는. 그래서 오늘은 굶고 내일 배 터지게 먹는 이제 그런 소비점인데 뭐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내가 전부 다 저축을 하면 금리가 올라간 부분만큼 내가 더 많이 내일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Y 인터셉트가 늘어날 테고 따라서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Y 인터셉트가 늘어나고 기울기가 더 급한 그런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제 금리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제 금리가 높아져서 버짓 컨스트레인트의 기울기가 더 급해지고 그래서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까만 직선에서 지금 빨간 직선으로 변화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새로운 환경 하에서 예를 들어서 자, D점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D점을 보니까 재밌게도 금리가 올랐더니 오늘 소비도 늘고 내일 소비도 늘었어요. 이 경우에는. 자, 내 소득은 변화가 없고, 자, 금리가 올랐죠. 내 소득에는 변화가 없고 금리가 올랐을 뿐인데 어떻게 해서 오늘 1기 소비도 늘어나고 2기 소비도 늘어나는 걸까? 자, 그 효과는 자, 일단 1기 소비를 늘리고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부분은 저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저축량이 줄었어요. 1기 소비가 늘어났으니까. 1기 소비가 늘어났으니까 예전보다 저축량은 줄었는데 지금 이자율이 많이 올라서 예전보다 저축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일 이 은행에서 수령하게 되는 돈이 예전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거죠. 2기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면 지금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을 때 1기 저축도 늘어나고 2기 저축도 늘어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뭐 항상 그런 거는 아니겠죠. 여기서 이제 보는 것 우리가 이제 앞서 많이 살펴봤듯이 이제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서 이 금리가 올랐을 때 뭐 1기 소비가 줄어드는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 뭐 2기 소비가 줄어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금리가 올랐을 때 이 효과를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효과로 볼 수 있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금리 R이라는 게 이자율, 금리 R이라는 게 지금 2기 소비의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2기 소비의 가격이 1 나누기 1 플러스 R이니까 R이 금리가 변하면 2기 소비의 가격이 변해요. 그래서 지금 가격 효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기 소비의 가격이 이제 1 나누기 1 플러스 R인데 R이 늘었다? 그러면 2기 소비의 가격이 줄어드는 거죠. 자, 2기 소비의 가격이 이제 2기 소비의 상대 가격이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자, 가격 효과를 우리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렇게 MRS가 디미니싱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게 대체 효과죠. 그래서 자, 빨간 직선과 평행인 자, 빨간 직선과 평행인 그런 직선을 생각을 해보고 그 직선이 인디퍼런스 커브와 접하는 점 이거를 뭐 E라고 해봅시다. 자, 이 점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C점과 E점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MRS가 디미니싱 하니까 이 점이 C점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자, 따라서 이제 C점과 E점을 비교를 해보니 지금 자, C에서 E로의 이동은 이제 대체 효과죠. 자, 대체 효과에 의해서 지금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R이 증가하면 2기 소비가 싸진다고 했어요. 2기 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거죠. 따라서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2기 소비가 늘어나야 되겠고 그래서 C에서 이 대체 효과를 보니까 1기 소비는 줄어들고 2기 소비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저렴해진 2기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 효과를 통해서 이제 1기 소비는 줄이고 그만큼 저축을 늘려서 2기 소비를 늘리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겠구나. 그래서 금리가 늘었더니 중앙은행 금리를 높이면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저축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론 시간에 뭐 이제 아마 거시경제 원론 같은 곳에서 이제 공부를 했을 텐데 이자율이 늘어나면
이제 일반적으로 저축이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배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미시경제학 프레임워크, 특히 이제 소비자 이론 프레임워크 하에서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특히 대체 효과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증가하면 대체 효과에 의해서 세이빙, 저축은 항상 늘어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E에서 D로의 효과가 이제 소득 효과죠. 자, 여기서는 이제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축을 통해서 다음 기회에 받게 되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E에서 D로의 효과는 이제 소득 효과. 소득 효과에서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E에서 D로의 변화를 보니 여기 그래프에서는 지금 1기 저축도 늘어나고 2기 저축도 늘어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기와 2기 소비가 모두 늘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기와 2기 소비 모두 이제 정상제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재화, 그래서 사과, 바나나, 햄버거 이런 경우는 정상제, 열등제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말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1기 소비, 2기 소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면 1기 소비가 열등제다, 2기 소비가 열등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1기 소비, 2기 소비 이렇게 이해할 때는 둘 다 정상제로 보는 게 조금 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E에서 D로의 지금 이동은 소득 효과에 의해서 1기와 2기 소비 모두 증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금리가 높아졌을 때 소비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봤더니 일단 2기 소비는 늘어나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소득 효과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고 대체 효과에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2기 소비는 이제 늘어나는 게 이제 확실해요. 자, 1기 소비는 1기 소비의 경우에는 지금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 줄어들고 있죠. 근데 소득 효과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기 소비의 경우에는 지금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에서는 1기 소비도 결국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별로 크진 않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 1기 소비는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그래서 보통 이제 금리라든가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라는 거는 거시경제학의 주제예요. 자, 그러나 미시경제학에서도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소비자 이론을 바탕으로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걸로 우리가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의 모든 효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학습한 이 소비자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툴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이렇게 응용해보고 또 적용해보면서 이렇게 특별히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러한 경제 정책의 효과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